지금부터 뉴딜 투자 설명회 친환경 선박 분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절기상 입춘이라고 하지요. 입춘을 앞두고 추위가 조금 강하긴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오늘 행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열정은 이 추위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행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성장금융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다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뉴딜 투자 설명회 5번째 행사로 준비가 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선박 연료의 변신이 절실한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을 위한 조선업 강국으로서 국가 친환경 기술 개발을 공유하고 또 유망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설명회입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 그린 뉴딜 정책과 또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도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그런 행사인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더불어서 많은 응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양물류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온라인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 및 해운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과 디지털 혁신, 친환경 경제 저감 탄소로의 전환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총 20조 원의 뉴딜 펀드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또 투자 설명회가 계획되고 있으며 오늘 설명회의 주제는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공식적이어보다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운 산업은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나르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약 99.7%,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 이상이 선박을 통해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산업 입장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성과로 적기에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박의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최소 수십억에서 최고에는 수천억에 달하는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해운산업을 물류산업의 일종으로 보시고 계시겠지만 현대 해운산업은 선박금융이라는 금융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느 새로운 동향으로서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저감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해운산업도 친환경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흔히 IMO라고 말을 하는데요. IMO에서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저유황유 사용이라든가 스크러버 설치 등의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2022년부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해운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친환경 선박의 도입과 적절한 가격으로의 발주가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전 세계 바다를 움직이고 있는 사업용 선박이 약 10만 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0만 척의 선박 중에
약 5% 남짓 불과한 5,700여 천만이 이런 친환경 선박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내에 적게는 수천 척, 많게는 수만 척의 새로운 선박들이 지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의 동향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산업의 기회도 되겠지만은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도 가를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적정한 시장 수익률을 기대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적 환경에 맞추어가지고 작년 12월에 한국형 친환경 선박 그린10K 추진 전략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는 여러 가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또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부분에서 적게는 수백억, 수천억까지 이르는 친환경 선박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계획 자체도 굉장히 사상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금융 관계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선박 금융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해운업자 운송자의 선박을 운영하는 자의 어떤 파산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실현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적 뒷받침이 된다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환경에 플러스 이번에 뉴딜 펀드가 조성이 됨으로써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딜 펀드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을 또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해운산업의 특징상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해양진흥공사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뉴딜펀드에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수익률도 제고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의 투자처와 달리 우리 해운산업의 특유의 투자 보증이라든가 리스크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설계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 금융업계라든가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참여하실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하시는 수익률도 오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뉴딜 펀드와 함께 선박 투자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금융자본들이 좀 더 원활하게 투자하시고 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또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제언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나중에 플로어에서 질의도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선박 투자 자체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친환경 선박이면 좀 더 고가의 선박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 측면, 리스크 측면에서 좀 더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불리한 점은 현재 세계 해운산업 동향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해운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유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해운산업의 운송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산업적 측면에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친환경 선박을 도입을 하고 정부의 뉴딜펀드가 들어가고 우리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서고 지분을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10년, 20년의 장기 운송 계약 등 여러 가지 최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아마 저희 보증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정적인 구조 하에서 우리 많은 금융업계와 산업계에서 참석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해운업계는 물론 조선업계 또 우리 금융업계도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투자 설명회가 우리 해운업계 또는 선박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투자 설명회가 끝나더라도 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하시라도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제안하실 것이 있으시면 저희 해양수산부에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양관리국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국장님께서 오늘 투자 설명회를 갖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 산업은 그만큼 중요하다. 또 친환경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인데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기관이라던가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한다. 이런 메시지를 개회사에 담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뉴딜 투자 설명회 친환경 선박 분야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세션의 발표를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인데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 사무관님이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사산업기술과의 서지만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로서 2030 그린식 K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기본계획의 개요, 그리고 국내외 시장 전망, 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의 비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기대 효과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EU,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경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 환경 친화적 선박, 즉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친환경 선박법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친환경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2030 그린식 K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서 우리 부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에 관한 공동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1차 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중장기 목표, 그리고 기술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강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박 대기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한 선박별 단계적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2018년도부터는 국제해운에 총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2008년도 대비 5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공격적인 국제적인 목표가 수립됨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급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약 5.6%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3.5% 정도가 LNG 저감장치,
LPG 에탄올과 같은 대체연료 등 각종 친환경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친환경 선박 관련된 시장 전망입니다. 2025년까지는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LNG 추진 선박의 증가가 가속화가 될 것이고,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선박은 2030년 이후에 출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무탄소 선박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디젤 엔진 선박은 204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퇴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요국 대응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서 각종 국가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 해운 전환에 대한 가속화를 위해서 보조금과 같은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에 단편적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수립하였지만은 근본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LNG와 같은 저탄소 선박뿐만 아니라 수소,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며,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공공부문의 관공선에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부분으로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VIP께서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신 것처럼 해양 부문, 즉 선박에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총 준비기, 이행기, 성숙기라는 3단계로 온실가스를 17년 현행 수준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서 2050 감축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1차 기본계획 기간에서는 이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을 보고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2030 그린시케이 추진 전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그린시케이 추진 전략은 그린시케이 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비전 하에 현재 기술 수준 대비 70%의 온실가스가 감축한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을 하고, 새로 건조되는 선박 중에 친환경 선박의 비율을 15%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6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 1번에서 3번까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기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실제 개발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범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상용화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육상의 LNG라든지 전기와 같은 연료 공급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민간까지 확산을 하고, 이러한 친환경 선박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소와 같은 암모니아 기술을 개발을 하고, 무탄소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기존의 LNG와 같은 상용화된 기술과 무탄소 기술을 일부 결합을 한 저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LNG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는 국산화, 고도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면은 실제 선박의 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술에 대한 시험 기준 그리고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육상 시험이 가능하도록 시험 평가 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육상에서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은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그린CK 시범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육상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이 테스트베드, 예를 들어서 태역 개정 및 노후 관공문선을 개조를 해서 실제 급에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을 탑재해서 트랙 레코드, 해상 실적을 쌓아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이런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선박 보급과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보급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연료 공급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LNG 경우에는 벙커링 선박을 도입해서 공급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산, 울산과 같은 지역에 육상 터미널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등 연료 공급 수단을 다변화하고 2030년까지는 연간 140만 톤의 LNG 공급이 가능하도록 연료 공급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LNG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 암모니아 같은 미래 무탄소 연료에 대한 인프라 공급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시험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실제 이렇게 개발이 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급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부분에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서 2020년부터 공공 부분의 보유 선박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선박, 예를 들어 설령 25년이 초과한 노후 선박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 아직 설령이 10년 미만인 저설령 선박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장착 등을 통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을 통해서 2030년까지 총 38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전환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을 해서 기술도 고도화하고 운영 인프라도 확충을 한 다음에 민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서 보급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새로 건조되는 선박 중에 친환경 선박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서 총 1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뉴딜 발표의 목적 자체가 금융 지원 부분에 좀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박의 종류라든지 운항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친환경 선박 뉴딜 펀드 그리고 민간 금융 보증 등을 통한 조달금리 인하 그리고 각종 정부의 보조금 등 선박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연료에 대한 가격 인하 그리고 항만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더해서 민간에 현재까지는 선박 가격이 상승하고 육상 인프라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간 선사에서는 자발적인 친환경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맞춤형 금융 지원이라든지 운영 인센티브, 수요 발굴 등 여러 가지 다방면 노력을 통해서 민간의 친환경 선박 보급이 확산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6번인 미래 친환경 생태계 조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선박의 보급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 국내 신기술에 대한 품질 제고 그리고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 국가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다음으로 이런 친환경 선박이 잘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운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회사산업기술과 서지환 사무관님의 발표였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본 계획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 선박이 만들어진다면 공공 부문부터 이렇게 보급을 하고 민간으로 연이어서 보급을 하는 이런 계획까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요, 친환경 선박 민간 부분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신철용 사무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인 친환경 선박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해양수산부 효운정책과 신철용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발표드린 한국형 친환경 선박 그리심 K에 이어서 왜 해운 산업에 있어서 친환경 선박이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거는 간단하게 해운 산업의 특성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 환경 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국내외 친환경 선박 도입 현황,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필요성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운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운 산업이란 선박을 통해서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서비스를 의미하며 산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출입 화물의 99.7%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이 바로 이 해운 산업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운 산업의 특성은 가장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선박만 있으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고 화물을 바다를 통해 운송하는데 큰 서비스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시장은 언제나 원가 절감을 통해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기 변동 수요에 해운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박 공급이 이제 아시겠지만 1, 2년의 최소 시간이 걸리고 선박 자체 가격도 고가이기 때문에 그 해운 산업의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기적인 호불항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과정에서 선상한 연합이라는 얼라이언스 형태도 많이 일어나고 인수합병이라는 M&A 형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 시황의 변동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시장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거의 10년 이상 장기 불황을 겪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표 원양선사였던 한진해운도 16년 8월에 그 파산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후반기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당초에는 장기 불황이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미주 항로부터 화물 물동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운 운임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 동안, 유럽, 동남아 모든 항로로 확대되어 지금 시황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해운 시황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운임 상승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해운 시장이 긴 불황을 뚫고 호황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전문기관들은 쉽게 그 향후 전망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고호황기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 하면은 선사들의 경우도 신규 선박을 발표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국제 해사기구 IMO를 통한 국제 환경 질서가 관리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서 이제 각 국가가 다 그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IMO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MO의 규제를 준수를 명확하게 감독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해사안전법 등 국내 법령의 IMO 기준을 수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선박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각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이제 항만국 통제라는 이름으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국제 규정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면 출항 금지 같은 강제 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항해를 종사하는 해운 산업의 모든 선박들은 이 IMO의 국제 규제를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규제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탄소 규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신조선 설계 시 에너지 효율 지수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3년 이후로 도입된 모든 선박들은 이 에너지 효율 지수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국제항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가 점점 이제 10%, 현재는 20% 수준인데요. 당장 25%부터는 30%로 강화되고 30년부터는 40%, 그리고 마지막 2050년에는 50%까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점점 앞으로 우리 해군 산업에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 배출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화물 배출을 이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을 0.5% 이내로 규제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서 선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먼저 LNG 추진선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유광유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소위 그 스크러버라고 많이 부르는 그 저감장치 사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저유광유가 20년도부터 시작된 동규제에 대해서 일단은 우연치 않게 저유가도 2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부분의 선사들은 저유광유와 고유광유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유광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초부터는 이제 저유광유와 고유광유의 가격 차이가 한 110불 정도까지 오르는 현상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19년과 같은 한 200불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면 이제 선사들은 저유광유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생길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감장치의 종류도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전선에 대한 탄소 규제도 이제 IMO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서 지금 해운 산업계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지만, 만약에 현존산 에너지 효율 지수라고 해서 현존 운항선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적용이 된다 하면 가장 이르면 23년부터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 하면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10만 척 선박 중에서 5%만이 지금 친환경 선박인 상황에서 나머지 95%의 선박 중 과연 몇 %만 운항을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EU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비용적인 효과로 친환경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22년부터 해운산업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해본 결과, 일단 유럽향 선박이 한 척이 한 항차 왔다 갔다 하는데 최대 8억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으로 계산하면 연 1,000억 원 이상 국적 선사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최대 좀 가정을 좀 검토를 한 바 있고요. EU를 시작으로 앞으로 또 중국도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자기들이 5년 이내에 도입하겠다고 작년 말에 발표를 하면서, 이게 친환경의 문제가 이제 단순하게 산정이나 선언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비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친환경 선박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척 중에 지금 5%밖에 지금 친환경 선박이 되지 않고요. 지금 글로벌 친환경 선박도 75%는 지금 저감 장치와 같은 스크러버 장치를 장착한 선박이고, LNG 추진 선박 같은 이제 연료를 바꾸는 선박은 2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대형 선사인 머스크라든지 MSC, 코스코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스크러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CMA CGM과 프랑스의 CMA CGM, 그리고 독일의 하팍통로이드는 지금 LNG 추진선을 이제 발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이 이제 글로벌 대형 선사들의 전략이 스크러버와 LNG 추진선으로 갈린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국제 정세에서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 두 유형 중에서 어떤 전략이 과연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인지는 저희도 지금 의문을 갖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친환경 선박 도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척 중에 한 3%만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LNG 추진선이 대부분 일단 LNG 운반선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LNG 추진 외항선은 작년에 처음으로 인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라인이라는 선사에서 작년에 이제 에코 그린호라는 두 척을 인도를 해서 지금 이제 운항 중에 있고요. HMM도 이제 지난해 도입한 24,000TEU 12척을 LNG 레디 선박으로 일단 지금 건조를 한 상태고, 추후에 LNG로 전환이 필요할 때 LNG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남겨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친환경 선박 건조 수주 현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지금 건조되는 LNG 추진선이 세계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건조되는 LNG 추진선 중 50% 이상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도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말 우리 대통령께서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한 바에 이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탄소 중립을 메인 공약으로 선언한 바 있고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들이 선진국들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IMO 탄소 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분석기관들의 예측은 향후 2040년까지는 이제 점차 디젤 선박이 줄어들고 LNG 선박 중심으로 선대들이 다 개편될 것이고, 40년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탄소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완전 친환경 연료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지금 임시 대응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유황유도 지금 계속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저유황유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해운산업 구조상 저비용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를 이용하는 것도요. 현재 지금 이제 일부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동 같은 이제 주요 항만에서 이제 오염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이용한 해수를 다시 바다로 흘러보내는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에는 이용을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개방형 스크러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폐쇄형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크러버를 도입하는 많은 선사들이 대부분 다 개방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하는 선사들이 추가적으로 폐쇄형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역시 이제 탄소 문제에 있어서는 메탄슬립과 같은 이제 메탄슬립과 같은 이제 온실가스 메탄을 발생시키는 그런 불연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LNG는 중간 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쪽의 예상이고요. 40년 이후에는 결국엔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친환경 선박이 시장에서 이게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데 지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선가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친환경 선박의 경우 디젤 선박 대비 최소 25%에서 30% 이상 고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2,500TU 컨선의 경우에는 디젤 선박은 신조가가 360억대인데 LNG 추진선은 약 470억 이상으로 한 30%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과연 선사들이 선제적으로 LNG 추진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주저함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탄슬립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LNG 추진선도 30년 이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점도 있고, 그리고 LNG 추진선의 운용이 이제 많은 예측에서 LNG 추진선 운용 시 얼마나 효율적일 것이냐, 디젤 선박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두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용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선사들이 많이 망설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으로 먼저 친환경 선박 운용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을 운용할 때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 LNG 그 디젤 대신 이제 휘발유 디젤 대신 LNG 연료를 이용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어떤 것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선사들이 LNG 추진선과 같은 고비용의 고성과를 감내함에 따라서 뭐 장기 운송 계약이라든지 뭔가 화주들한테 뭔가 새로운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쪽의 고민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LNG 추진선의 지금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선사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금년도에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해서 LNG 추진선이 과연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실증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하고요. 유의미한 결과가 분석이 된다면 그 부분을 선사나 이제 금융 관계자분들께 이제 참고 자료로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금 정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친환경 선박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최대 한 1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22년까지 한 50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앞으로 지금 이제 그 LNG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이 30% 정도 고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에 대해서 이제 대출금을 받을 경우 해진금의 특별 보증과 그리고 이자 2%를 지원하는 2차 보전도 지금 지원 중에 있고요.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뭔가 좀 친환경 선박이 더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지원 정책들을 다양하게 좀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신철영 사무관님의 발표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발표를 위해서 참석하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친환경 선박의 모습을 받쳐가기 위한 그 체질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해양재능공사 투자 및 보증 사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해양재능공사 투자사업부 천영권 부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진공사에서 근무하는 천영관입니다. 오늘 그 코로나19 환경 하에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공사의 친환경 사업 그리고 투자보증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저희 공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투자보증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소개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는 2018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선사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터미널 그리고 항만업 관련된 자산에 대한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에 대해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약 2년 6개월여 동안 공사가 직접 해운 산업에 지원한 유동성이 한 5조 정도 되고 있고요. 5조를 통해서 그 2배 이상인 한 10조의 유동성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서 공사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원 대상과 범위의 확대, 그리고 금융 조건의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내항선사 그리고 물류사업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내부 신용 등급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해운 기업들이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 조건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운 시장 촉진자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 시장, 해운 금융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통해서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운 금융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운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추진 과제를 통해서 공사는 글로벌 탑5로 도약하는 해운 강국 코리아라고 하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보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하여 투자 사업과 보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3가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지원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만 물류 거점 확보라고 하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보증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간 전후방 산업에 대한 상생 발전, 그리고 신용 보강을 통한 투자자 확대, 그리고 중소선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전략 목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상세하게 저희가 세운 투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각각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신조 확보 지원을 위한 세일 앤 리스백 투자, 그리고 환경 규제에 대한 신조 지원, 이를 통한 국적선사의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효과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 수요에 따른 적시성과 용성 계약 등에 따른 지원 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부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선사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항만 물류 투자를 위하여 국적 선사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공동 투자, 그리고 글로벌 해외 물류 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 투자 방식을 통해 해외 항만 물류 거점 확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 은행의 적격 담보, 그리고 캐피탈 마켓의 투자자 선박금융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생보사와 같은 장기 저금리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국내 은행에 9개 은행의 공사의 보증서가 적격담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 5개 은행에 추가적으로 지금 적격담보 등록을 위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사업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선박보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증 비율이라든가 보증 순위를 조정을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금융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산업 상생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증 관련된 사업은 중소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이라든가 약정이행 보증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상품을 출시를 해서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소선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레벨업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안 여객선 그리고 내항 화물선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해양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설비 또는 선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 방향으로는 저희가 신용도나 사업성, 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소와의 연간산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증사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으로서 그 화물 운송을 위한 신조 선박 그리고 연간 산업에 대한 활성화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캐피탈 마켓 참여자들을 확대 유도하는 것 그리고 금융에 대한 유연성을 위해서 보증 비율 그리고 보증 순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친환경 설비 개량 2차 보전 프로젝트고요. 요거는 그 대출이자를 받으시는데 그 이자의 일부를 2%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 45개 선사에 대해서 한 67억 원 정도가 실행이 됐고 올해에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약 9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친환경 설비 보증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설비를 설치를 할 때 관련된 대출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보증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약 180개 설비에 대해서 약 한 4,500억 원 정도의 보증을 수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70개 설비에 대해서 약 8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노후 선박을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 또는 보증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설비 개량 2차 보증과 관련해서는 그 신청서를 저희 공사한테 제출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선박을 선정을 하고 순위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융기관에 그 대상 선박을 추천을 하고요. 협약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요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2%의 이자를 보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비 관련된 특별보증은 마찬가지로 저희 공사의 심의위원회에서 보증심사를 하고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드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 가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친환경 설비 특별보증은 해양수산부의 해운정책 그리고 저희 공사의 해안금융이 두 가지가 만나서 시너지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는 세계 유일의 환경규제 대응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공사는 해수부의 해운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금융상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박 금융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환경 규제에 따른 신조 또는 중고선 매입을 지원하는 저희 공사 프로그램이고요. 대상 선박은 LNG 추진선 또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례는 저희가 LNG 추진선 벌크선 2척에 대해서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를 했고요. 구조로는 선순위가 75%, 그리고 그 후순위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보증부로 20%를 보증을 지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 및 보증사업에 대한 발표를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사업부 천영문 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2차 보전이라든가 설비 개량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특별 보증이라든가 금융 지원의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친환경 선박 R&D 기술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함께 하실 텐데요. 선박 해양 프렌트 연구소 강희진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기술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익숙한 그림인데요.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나 공장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선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많은 선박이 운항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질소, 황산화, 우리 보통 매연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물질들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개발은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IMO 국제해상기구 차원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50년도까지 2008년 기준 50% 전체 선박에 대해서 50% 이상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향후 이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선산업은 시장에서 좀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좀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는 그림들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 중심으로 실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선박을 실제로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이상의 비용과 수년 이상의 설계 건조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조선 불황으로 연안 해상산업은 특히 중수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연구 개발을 어떤 우수한 기술력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해도 선박에 적용해서 실증하고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에코누리 같은 LNG 추진선이라든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골드그린 하이젠이라는 선박이 중소기업에서 개발이 돼서 실제 운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연구개발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실제 이러한 선박들이 바다에서 운용되기 위한 법, 제도, 인증 기준의 마련이라든가 표준화와 연결이 돼야지만 운항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쓰는 선박 같은 경우에 아직은 바다에서 운용을 하기 어려운 법 제도가 좀 더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친환경 선박 개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추진 동력원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현재의 조선 산업의 시장 기회를 유지하거나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선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료를 절감하면서 잘 다닐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항 성능을 개선하고 유선형의 선체를 더 매끈하게 뽑아내고 또 부가물을 달아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고요. 최근에는 LNG 추진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러한 기술은 최대 20% 내외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밖에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와 추진 시스템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꿔야 되는 선박이라는 큰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경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소형 선박에서 대형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처음 보시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크기는 다른데 모양이 비슷하네, 왜 그렇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선박과 연안 선박은,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은 시장과 산업, 기술 자체가 완전히 분리된 시장과 기술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배터리나 연료전지, 또 무탄소연료 엔진 등이 도입되면서 조그만 선박에서 검증된 기술이 격렬화, 고출력화, 고전압화를 통해서 대형 선박으로 적용되는 소형 선박의 주추진 동력원이 대형 선박의 발전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기술이 친환경 선박 기술의 도입에 따라서 배터리, 연료전지 같은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함으로써 소형 선박 기술과 시장이 대형 선박 기술과 시장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이나 다른 분야에서 검증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연안 선박에서부터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배의 흔들림이라든가 수직 가속도, 수평 가속도, 또 염분이 섞인 바닷바람 같은 걸 오랫동안 몇십 년 이상 맞아도 안전하다, 이런 어떤 신뢰성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이 기술을 격렬화 고출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형 선박까지 이어지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강제화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어떤 선박에 대한 수요를 만들게 되고,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조선 후환기와 같은 어떤 추가적인 발주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에 적용되어야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요구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실용화하느냐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육상에 있는 기술을 선박에 바로 적용할 때는 아직 기술적인 성숙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LNG보다 낮은 수소나 연료전지, 암모니아 같은 기술들을 어떻게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마린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기술을 잘 개발할 것인가와, 또 자동차처럼 한번 주행해서 1, 200km를 가는 게 아니라 많게는 한 달 넘게도 연속 항해를 해야 되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번 주유를 해서, 그러니까 벙커링을 해서 갈 수 있는 함속거리,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실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작은 중소형 선박서부터 대형 선박까지 또 적용하는 연료의 특성별로 좀 구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배터리나 연료 전지를 적용하기에 함석거리도 길고 너무 큰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연료를 1차적으로는 LNG로, 그 다음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를 같이 함께 연소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정 항로를 다니는 비교 짧은 거리를 운항하는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적용하고 조금 더 연료전지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항속거리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그러다가 대형 선박 적용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혼수 엔진이나 배터리, 연료전지를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형태로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내연기관 관점에서 보면은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저장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광이 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감을 좀 약하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드는 성질인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부식성이 있고요. 이러한 특성에 견딜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개발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을 단계적으로 큰 연구개발 투자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개선을 통해서 암모니아나 수소를 함께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서로 다른 발열량이나 인화점을 갖는 연료를 함께 연소하기 위한 연소 제어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기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친환경 선박은 전기 추진 선박 형태를 띠게 될 텐데요. 그 말은 엔진에서 프로펠러로 바로 축기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전반에 발전 동력원이 물려서 전력을 공급해주면 전동기를 돌려서 배가 부응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프로펠러 속도에 맞춘 저속으로 돌아가지만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속 고토크 전동기라든가 고압 배전 기술, 또 여러 개의 전력 동력원을 복수로 물릴 수 있는 DC, 직류 기반의 배전 기술 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어떤 최적화된 선형이라든가 구조 기술을 어떤 친환경 선박 기술을 담는 그릇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정부에서 친환경 선박법을 시행하고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친환경 선박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선박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검토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들은 그냥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IMO 차원에서도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금 조성이라든가 또 해외 컨설팅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함께 활용하면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MO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친환경 선박법 시행과 20기획 수립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은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적인 연구개발 로드맵을 따라서 연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핵심 원천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친환경 선박을 미국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기술 개발을 접근해야 되는 방위가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정말 친환경 선박을 선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관련 법 제도 개선, 표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한 연구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환경 선박 R&D 기술 현황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강희진 센터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서 기술 개발 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게 정말 척척 진행이 돼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저는 혼자 가져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의 모든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 세션까지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장례 정리를 한 이후에 2부 세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세션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뉴딜 투자 설명회 그 5번째 행사로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행사장에는 참석을 위해서 함께 하신 참석자 외 최소의 인원만 모시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행사장의 방역은 물론이고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열 체크와 그리고 자가 운진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부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션 역시 해양수산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 세션의 발표를 보시다가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책형 뉴딜 펀드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친환경 선박 분야 선박 펀드와 투자 사례에 대한 발표로 2부 시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자, 2부 세션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본부 이상원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장금융 이상원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자금 흐름 유도, 국민과 투자 성과 공유 등을 위해서 뉴딜 펀드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1년의 추진 경과를 거쳐서 작년 12월 29일 정책형 뉴딜 펀드 출자 사업 공고를 마쳤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재정을 비롯한 정책 자금 총 7조 원, 그리고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이 총 13조 원을 마련해서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펀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데요. 기업 투자형 펀드, 국민 참여형 펀드, 인프라 투자 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업 투자형 펀드는 일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PE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사모펀드로 운용되며 창업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는 일반 국민들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조성한 펀드이고요. 이 펀드는 일반 국민들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가입을 해서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분야는 뉴딜 관련한 인프라 프로젝트 부분에 별도로 지원을 마련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뉴딜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기업, 인프라, 그리고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분 또는 대출로 투자가 되게 됩니다. 뉴딜의 인정 범위는 뉴딜 투자 공동기준 40개 분야에 따른 뉴딜 투자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디지털 뉴딜은 31개, 그리고 그린 뉴딜은 1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복된 8개가 빠지면 총 40개 분야가 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이 뉴딜 투자 공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전 후방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뉴딜 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뉴딜 펀드의 2021년도가 이제 1차년도가 되겠는데요. 그 출자 기본 방향을 보면은 기업 투자 부문은 민간의 상향식 투자 제한을 토대로 배분하되 대규모 성장자금 투자 전담 펀드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제한형 펀드라고 하면은 민간 투자자의 뉴딜 분야 투자 제한을 수렴 산발해서 투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특히 이 6대 핵심 뉴딜 산업이 있습니다. DNA, 미래차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녹색 산업, 뉴딜 서비스, SOC 물류 디지털화, 스마트 제조, 스마트팜 6대 핵심 뉴딜 산업이 있는데 이 분야에 자금이 50% 이상 배분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성장형 펀드는 M&A라든지 R&D 설비 투자, 그리고 사업 전환 등 대규모 성장자금 공급 펀드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M&A가 활발하게 되거나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분야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해상 풍력 발전,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 이런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이 펀드는 운용사 풀을 한 7개 정도 운용사를 선정해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출자 방식은 크게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로 구분해서 펀드를 이제 만들 예정이고, 블라인드 펀드는 생태계 전반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폭넓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요. 프로젝트는 블라인드 펀드보다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출자 시기는 정시 분야는 작년 12월에 공고를 내서 현재 운용사들이 1월 26일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운용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시 분야는 이 정시 이 분야의 선정 결과에 따라서 과제의 보완, 또 정책이나 시장 수요 등을 반영해서 21년 중에 수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 크게 투자 기업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자금을 먼저 조성해서 그 이후에 투자 기업을 발굴 투자하는 방식이 블라인드 펀드고요. 프로젝트 펀드는 기업을 먼저 발굴해서 그 다음에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성장금융에서는 이 블라인드 펀드도 뭐 산업은행과 같이 출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운용사들이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해서 저희 쪽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협의를 해서 투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인 펀드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은 크게 장기 투자,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그다음에 투자 위험을 완화하거나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을 해서 민간 자금들과 운용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5번째 뉴딜 투자 설명회가 되겠고요. 이거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정시 출자 사업 제안서를 1월달에 제안서 접수했고요. 2월달에 운용사를 선정 완료하고 3월에 수시 출자 사업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연중 계속 펀드를 조성해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네, 조성 목표는 기업 투자에 총 2.4조 원,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0.6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업 투자는 뉴딜 분야 60% 이상, 국내 중소 중견 기업에 5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인프라는 뉴딜 분야에 해당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시 사업에는 84개 운용사가 지원해서 목표는 3조 원인데 9.7조 원 규모로 펀드를 만들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3.2배에 달하는 제안서를 접수를 했고요. 많은 이제 호응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출자 공고 등 세부 출자 계획은 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간혹 이제 뉴딜 대상이 이제 뭐 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저희 쪽에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 이거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내 헬프데스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로는 ugi.org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온라인으로 이게 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이제 문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세균 뉴딜 펀드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까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본부 이상원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친환경 선박 분야 투자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모두 두 분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멀티에셋 자산운용의 전근술 수석 매니저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아 오셨을지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멀티에셋 자산운용의 전문수 팀장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신 관계부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선박 투자를 주로 많이 하는 운용사고요. 과거 이제 전신인 KDB 선박 투자를 많이 해온 오늘 저는 간단히 두 개의 투자 사례와 그리고 친환경 선박 투자에 대한 저희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2019년도에 조성한 그 친환경
선박 설비 스크러버 펀드입니다. 2019년 당시 이제 현대상선이 컨테이너 선박 19척에 대해서 이제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해양수산부 2차 보전 사업을 통해서 623억이 조달이 되고 저희 펀드가 45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금은 모두 이제 그 기재제업체나 수리조선소에 이제 대금 지불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당시 그 사업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려고요. 그 0.5%의 그 황산화물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현대상선에서는 그 스크러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결국 자금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의 당시 재무 상황이 워낙에 좋지가 않아서 그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구조가 바로 그 상생펀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단기기가 너무 현악식 사진인데요.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상생펀드라는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었지만 펀드 그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상당히 좀 특이한 면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펀드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대상선의 그 재무 상황이 워낙에 이제 좀 안 좋다 보니까 2차 훈련 사업이랑 상생펀드 구조가 하나의 사업에 이제 공존을 하는 그런 좀 이례적인 케이스였고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다양한 투자자들이 투자자로 들어왔습니다. 그 벙커링 업체 2곳이랑 그 엔지니어링 업체 2곳 그리고 스크러버 제작 업체가 펀드 투자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펀드 투자 자체를 모두 처음 해보시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수익률 책정 같은 경우는 HMM의 그 신용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당시에. 원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투자자와 이제 HMM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도출했었는데 6개월 원금 상환을 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서 그 절감액의 50%씩을 가속 상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진 원금 상환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많이 있으면은 많이 있는 대로 빠르게 상환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천천히 상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만기 5년, 형식 만기가 5년이었는데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만에 이제 가속 상환이랑 조기 상환을 통해서 상환이 모두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연한 이제 계약 구조를 반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다양한 투자들을 펀드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사모펀드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스크러버 펀드 이제 친환경 상생 펀드를 논의할 때 현대상선의 이제 분기 실적인데요. 이제 분기별로 상당히 입자 규모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상선 영업이익 규모가 8천억 원을 상회하는 걸로 이제 매스컴에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죠. 당시 참여했던 기관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작았던 회사가 이제 그 스크러버 제작 업체였던 이제 파나시아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을 계기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 규모나 매출 규모 중에서 발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선박들이 많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다 나름의 이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상용화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금 현재 LNG 선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LNG 추진 선박을 이제 도입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 6월 발표된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LNG 추진선, LNG 추진선이 운항 중인 선박이 169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딜리버리가 됐던 포스코 전용선 선박이 2척이 유일하게 원양 추진선으로는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이 이제 2020년 연말에 에코와 그린호 명명식 사진인데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이렇게도 이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이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파주와 선주가 이제 일정 부분씩 이제 추가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선박은 2021년, 22년 이제 딜리버리 예정입니다. 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친환경 선박의 그 정의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볼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선박 연료의 변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 이제 LNG 추진 선박이 상용화되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앞으로 어떤 대체 연료가 친환경 이제 선박 연료로서 나타나게 될지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분명한 거는 이 선박의 특성상 우리나라만 아니면 특정 해운사만 특정 대체 연료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 운항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나 그런 것과 이제 발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좁은 의미의 친환경 선박은 최소한 LNG 추진 선박까지는 포함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힌트를 얻기 위해서 2020년도에 도입된 친환경 선박법을 일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중심 부분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 또는 동력원을 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환경 에너지를 생산, 운송,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친환경 선박이 꼭 동력원이 친환경의 친환경 선박이 아니라 운송하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PG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중이나 수소를 운반하는 선박인데 동력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박이죠. 그러면은 이런 선박들은 친환경 선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친환경 선박법의 11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친환경 선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에 5가지 사업을 포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친환경 동력원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선박. 이건 개론해야죠. 그리고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박. 세 번째, 친환경 에너지 운반 목적으로 건조되는 선박.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선박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자재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선박들을 개발하고 건조하고 개조하고 하는 이제 조선소 이렇게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 가치는 이제 결국 환경 친화적 경제 구조와 고용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해양 산업 쪽에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만 발췌를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향후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가 될 만한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중요하고 다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린 뉴딜의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제 고용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멀티엑스에서 전용 전근수 수석 매니저님의 발표였습니다. 역시 친환경 선박 분야의 투자 사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 앞으로 또 투자가 가능한 사업의 범주까지도 마지막에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KSF 선박금융 김도식 상무이사님의 발표인데요. 어떤 내용을 또 함께 공유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SF 선박금융 김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선박금융 관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박 투자회사 관련해서 투자회사 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선박 투자회사 제도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박 투자회사 제도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선박 펀드의 한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일반 펀드가 보통 신탁 구조로 투자를 하는 걸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를 실제로 세워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직접 투자하는 형식으로 그런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회사 제도로 만들어진 이유는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일반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하면서 기관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짰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세제 혜택이 없어진 관계로 개인분들이 안 들어와서 초기의 취지가 조금 퇴색된 경향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저희는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 선박 투자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형식입니다. 때문에 그 모든 업무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KSF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이행해주게 됩니다. 그 투자 자금에 더해서 저희가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자금보다 은행 자금이 싸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전체적인 금융코스트를 맞추는 그런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선박을 매입을 하거나 신조 선박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그 선박으로 해운회사에 용선을 주게 됩니다. 그 용선을 주고 발생되는 용선료 수익으로 저희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으로 저희 투자회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에 해운선사들이 금융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당시 저도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신규 선박금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선사들은 선대 규모 유지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해양수산부 주도로 자본시장에 일반 투자금을 한번 이용해보자 선박금융에 그런 목적으로 처음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한 게 독일의 케이지 펀드나 아니면 노르웨이의 KS 펀드 같은 그런 해외 펀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선박투자 회사 제도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던 동부가 물류 유통 중심 구조가 저희가 알맞게 해운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새로운 선박금융 제도를 통해서 선박금융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달에 선박투자자법이 처음으로 가루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구조를 보겠는데요. 구조도랑 주요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박투자를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대행한 선박 운영회사를 선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좌라든가 자금 관리를 위해서
재산 보관회사를 또 설립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박투자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법상으로 가능하고요. 이 자회사 역시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이제 담보, 선박 담보를 설정한 후에 이 선박 담보가 실제 이 선박을 사용하고 있는 선사 쪽과의 국내 선사 같은 경우는 국내 파산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절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외 자회사를 세워서 이 해외 자회사가 모든 계약의 주체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선박 등은 상당히 좀 보편적인 기법이고요.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한 대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매매계약 같은 걸 통해서 다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고요. 그 실제 선박을 저희가 해운 선사에게 배선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선료를 재원으로 은행 대출을 받고 차후에 이제 선박 투자회사의 나머지 투자 원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투자 원금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한 방법은 소위 말하는 BBCHP, 그러니까 금융리스 방식인데 만기 시에 선사가 특정 금액을 주고 여기서는 이제 금융장가가 되겠죠. 금융장가를 지불하고 선박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BBC, 그러니까 운영리스 형식으로 만기 후에 선사에게 옵션을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선박 시황에 따라서 선박을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입 안 하고 그냥 기존 소유주인 선박 투자회사에게 선박을 넘기는 그런 방식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되면 저희 선박 투자회사도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 투자회사 제도를 사용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건인데요. 큰 건은 아니고 이제 조그만 선박 두 척에 대해서 신도 선박이었고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 그 만기가 안 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서히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특별한 두 척이었고 국내에서 건조가 돼서 국내 해운사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였고요. 이제 곧 건조가 완료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용선사가 선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해양진흥공사가 들어오셨고요. 거기서 이제 20% 상당의 금액을 투자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필요했던 대출은행은 국내 다른 정책금융은행에 들어있었습니다. 운영은 저희 KSB 선박금융이 했고요. 그다음에 재단보관에서는 수협은행이 들어있습니다. 그 만기시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BCHP거든요. 담보는 저희가 선순위 대출은행과 저희 그 선박투자회사가 선순위로 요거 이제 아까 그 구조도에 좀 개입을 시키면 각각 기관들이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천 쪽이 이제 기존 일반적인 은행을 통한 금융 구조고 이쪽이 거의 선박투자회사를 사용한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대출 20% 정도 추가 금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저희 청와대 선박 금융시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당은 저희가 지금 주제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투자한 것들은 스크러버나 아니면 BWMS 같은 친환경 설비가 장착된 선박에는 다수의 투자를 했고요. 아직까지 이제 LNG 추진선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향후에는 선박 금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들 역시 지금 환경 이슈가 좀 부상하면서 상당히 친환경 선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담보가치 차원에서도 저희가 한국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에 대한 그 선호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 이제 선박투자회사가 아직까지는 이 친환경 선박에 큰 역할을 못했지만 향후에 좀 투자자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SF 선박금의 김도식 상무이사님의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발표자께서 친환경 선박 분야 투자 전략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1부 세션 또 2부 세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미리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과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을 해드리는,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변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신철영 사무관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천영관 부장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송산금융의 이상원 팀장님, 그리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강희진 센터장님, 이렇게 네 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세션과 2부 세션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또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께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한 뉴딜 투자 설명회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나는 미처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추가로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마련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질문이 조금 취합이 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질문을 조금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신철용 사무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뉴딜 분야 투자 대상이 될 친환경 선박의 명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발표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 펀드가 아직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친환경 선박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법상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일단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 펀드가 구성이 될 때 이제 그 내용이나 뭐 그런 제반 관련 내용들을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친환경 선박법상 만든 조금 규정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다. 추후 조금 규정되는 범위들을 지켜봐야겠다라는 답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죠. LNG 추진 선박 건조를 위해서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친환경 연료 투자의 수익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친환경 연료 수급이라든가 인프라 조성에 대한 계획 전망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신철용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친환경 연료를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을 도입했을 때 그 경제적인 수익성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사가 선박을 신조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선박으로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뭔가 새로 도입을 해서 그 화주의 일감을 따기 위해서 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번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정부 해수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연료 LNG 인프라 부분인데요. 인프라 부분은 저희 아까 서진호 사무관님 간략히 발표하신 내용들도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LNG 지금 벙커링 시설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ship-to-ship의 방식으로 그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LNG 벙커링 육상 시설도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규제가 지속 강화되는데 신주발주 시 LNG 연료 선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탄소 중립 선박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을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네, 신철용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정말 궁금합니다. 답이 무엇일지. 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뭐 결국에 완전 탄소가 탄소 중립 선박이라고 하면 암모니아라든지 결국 그 수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상용화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는 지금 일단 LNG 수주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단 중기적으로는 LNG로 하고 나중에는 결국 완전 친환경 연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적 구조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예상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이기에 선뜻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고민과 또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사용 관련 기술 개발 현황, 또 위험 요인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강희진 인사 제가 좀 답을 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친환경 선박 기술하면은 크게 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연료 혼수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 관점에서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친환경 선박의 사용 관련 기술의 개발 현황과 혹시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발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모니아는 부식성이 있고요. 수소는 액화를 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53도라는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온도로 냉각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허들이라고 할까요? 장벽도 높고 또 그렇게 선박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 LNG 선박 건조라든가 다양한 암모니아 운송 선박 건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희진 센터장님께 이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질문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선대들의 동향은 주로 어떤가요? 높다면 어떤 이유로 친환경 선박 채택률이 높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LNG 추진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국외 선사에서도 LNG 추진 선박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신철용 사무관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LNG 추진 시스템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약 20% 내외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선박의 규모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하는 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기존에 남아있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 믹스하는 방법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내나 해외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풍력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태양광을 활용하는 방법, 태양열, 태양광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해수의 어떤 나트륨 성분을 이용해서 해수전지를 구성해서 추가적인 동력을 얻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 또 효율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배터리나 연료전지의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화석연료 수준으로 떨어지는 2030년도 이후가 되면 또 배터리 연료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하이브리드 선박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국외 선사 중심으로 많은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수 규제 관련 해운선사의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답변도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네네, 신철영 사무관님. 예, 제가 알고 있기에 이 녹수에 대한 대책은 SCR이라는 결국 저감장치 부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친환경 설비 2차 보전 사업으로
기존의 스크러버 BWMS 그리고 AMP 수전 설비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녹스 규제에 대응한 이 SCR도 그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릴까요?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친환경 펀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면 친환경 선박 펀드가 이제 성장금융이나 공기기관 등에 제한이 되면 그때 이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설에 대한 친환경 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천영건 우리 사관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천연건입니다. 그 중고선 관련해서 저희가 세렌리스펙이나 중고선 매입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설비 설치와 관련해서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신청하시면 친환경 설비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천영권 부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뉴딜 펀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질문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장금융과 KDB가 진행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는 것과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이 투자 설명회는 그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별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관심 있는 운용사들은 이러한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팀장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팀장님께 질문을 조금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펀드의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한 투자 형태, 구체적인 방식, 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친환경 선박 분야는 이제 블라인드 펀드에서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 펀드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선박 한 대는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함께 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형태나 규모 같은 것도 사실 그 블라인드 펀드나 프로젝트 펀드 사이즈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것 같고요. 그런 건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협의를 해주시면 같이 협의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문의도 해주시고 사전에 협의까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딜 펀드와 관련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익률 내지 위험도, 또 투자 상품의 유형, 펀드 방식 및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어떻습니까? 국내 일반인이나 해외 기관도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예상하는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없지만은 현재 운용사들이 운용 성과에 따라서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그 기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난이도라든지 뭐 정책주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4%에서 7%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익을 지금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간접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 그 펀드의 출자 지분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사실 참여가 그동안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같이 나오면서 일반 그 공모펀드 운용사들 지금 현재 5개 운용사가 펀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아마 3월 중에 나올 텐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외 기관도 저희가 선정하던 그 사모펀드 운용사가 그 펀드 개별 펀드를 만들 때 그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신철영 사무관님 좀 답변 주실 부분이 있으시죠? 예, 실시간으로 올라온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년 이상 지금 선박에 지금 저희가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20년 완화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20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노후선을 폐선하고 그 대신 신조선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년의 기한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22년까지 1차 사업을 하고 이제 추가 후속 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 발굴 시에는 이런 노후선 폐선보다는 좀 그냥 신조선, 친환경 선박 신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아직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관련 내용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EXI에 대해서 23년부터 EEXI가 도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일단 지금 EEXI 현존선에 대한 이제 탄소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IMO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해수부 내에서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적용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제 관련 업단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어떻게든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영향 분석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 업단체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추후에 더 나은 기회로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네 분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신철용 사무관님,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천용권 부장님, 한국성장금융 이상원 팀장님, 그리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강희진 센터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딜 투자 설명회 친환경 선박 분야 5번째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또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뉴딜의 투자 기반이 마련돼서 친환경 선박 관련 사업들이 탄소 중립의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교류의 장을 통해서 정책 수단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의견 나눠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딜 투자 설명회 친환경 선박 분야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